늦은 오후 창문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방 안을 부드럽게 물들이고 있었다. 오래된 안락 의자에 앉아있던 박 선생님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섞여 평화로웠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어쩐지 허전했다. 예전에는 음악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고 영화 한 편만 봐도 한동안 세상이 다르게 보였는데 요즘은 텔레비전 소리조차 공허하게만 들렸다. 나이가 들수록 하루는 길고 한 달은 짧아지는 것 같았다. 그때 손자 민재가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아직 13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는 언제나 궁금증이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요즘 뭐해요? 맨날 책만 보시거나 TV만 켜놓으시던데. 박 선생님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안경을 벗으며 웃었다. 그래, 요즘은 별다른 일이 없으니 조용히 지내는 게 좋아. 세상 돌아가는 건 뉴스로 다 알 수 있거든. 민재는 장난스레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엄마가 그러는데 할아버지 젊었을 때는 엄청 재미있게 사셨다면서요? 노래도 많이 듣고 영화도 자주 보셨다던데 진짜예요? 그 말에 박 선생님의 가슴 속에서 조용히 묻혀있던 기억의 상자가 열렸다. 순간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몇 개를 꺼냈다. 컷표지는 색이 바래 글씨가 희미했지만 패티김, 이미자, 조용필 같은 이름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이게 뭐예요? 민재는 호기심에 가득 차 물었다. 이건 말이다. 카세트 테이프라고 해서 우리가 노래를 듣던 방식이지. 지금처럼 휴대폰이나 유튜브가 있던 게 아니야. 이걸 기계에 넣고 돌리면 노래가 흘러나왔단다. 박 선생님은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내어 테이프를 넣었다. 찰칵, 탁 하는 소리가 난 뒤 잡음 섞인 멜로디가 흘러나왔다. 내 마음 그 깊은 곳에 언제나 그대가 있네. 낡았지만 따뜻한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민재는 신기한 듯 귀를 기울였다. 와, 요즘 노래랑 다르네요. 근데 묘하게 편안해져요. 박 선생님은 천천히 미소 지었다. 그렇지? 우리 땐 라디오에서 이런 노래가 흘러나오면 온 가족이 귀를 기울였단다. 전기도 귀하던 시절이었으니 라디오 불빛이 집안의 등불이었지. 그 속에서 나온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위로였어. 그의 눈에는 어느새 젊은 시절의 방 한 구석이 그려졌다. 좁은 방 안에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라디오를 붙잡고 숨죽여 듣던 장면, 그때의 웃음과 눈물이 고스란히 되살아났다. 민재는 더욱 호기심을 보이며 물었다. 그럼 할아버지 젊었을 땐 어떤 노래가 제일 인기 있었어요? 박 선생님은 웃으며 기억을 더듬었다. 대학 시절엔 친구들이랑 자취방에 모여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곤 했단다. 그때 제일 많이 불렀던 건 트로트였지.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술잔 돌리며 부르면 다들 목이 터져라 따라 불렀어. 그 노래에는 고향을 떠난 이들의 그리움, 부모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어깨동무를 한 채 술에 취해 노래를 부르던 친구들의 얼굴, 희미한 전등 불빛, 담배 연기가 자욱한 방의 공기가 눈앞에 아른거렸다. 트로트가 그냥 어른들 노래가 아니었네요? 민재가 말했다. 그럼 트로트는 우리 세대의 청춘이었고 희망이었지. 지금 너희가 아이돌 노래에 열광하는 것처럼 말이다. 박 선생님은 피식 웃었다. 떠올리면 부끄럽지만 그 시절의 열정은 여전히 가슴을 뛰게 했다. 그의 생각은 자연스레 첫사랑으로 이어졌다. 대학 시절 수줍은 마음을 억누르고 그녀의 손을 잡고 갔던 동네 극장. 나무 의자가 삐걱거렸고 하얀 천이 스크린 역할을 했던 허름한 공간이었지만 두근거림은 화려한 어떤 극장보다도 컸다. 그날 상영된 영화는 사운드 오브 뮤직. 영어는 하나도 몰랐지만 노래와 장면에 빠져들어 한참을 넋을 놓았다. 그녀가 눈물을 훔치는 걸 보면서도 손수건을 건네주지 못했던 자신이 떠올라 박 선생님은 쓴웃음을 지었다. 할아버지, 완전 풋풋하네요. 민재가 놀리듯 말했다. 그렇지. 영화 한 편이 청춘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단다. 그 순간이 아직도 내 마음속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어. 시간이 흐르면서 영화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인생의 배경이 되었다. 조용필의 목소리가 라디오를 채울 땐 온 나라가 따라 불렀다. 길거리든 버스 안이든 시장통이든 어디서나 같은 멜로디가 울려 퍼졌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웃고 울던 그 시절, 노래는 세대를 묶어주는 끈이었다.
지금은 다들 이어폰 끼고 혼자 음악을 듣는데 그땐 다 같이 들었네요. 민재가 감탄했다. 맞다. 그래서 더 따뜻했지. 노래가 흘러나오면 다 같이 듣고 다 같이 따라 불렀거든. 그게 우리만의 즐거움이었어. 민재는 어느새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빠져들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우연히 추억의 명화 상영회라는 행사를 발견했다. 작은 문화센터에서 옛 영화들을 상영한다는 소식이었다. 민재는 주저하지 않고 할아버지를 그곳에 모시고 갔다. 작은 극장 안 불이 꺼지고 옛날 영화가 스크린에 비쳤다. 오래된 영상이었지만 음악은 여전히 힘이 있었다. 박 선생님은 손주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세상은 변해도 음악과 영화 속 마음은 변하지 않는단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 이제 저도 알 것 같아요. 왜 음악과 영화가 그렇게 소중했는지. 두 사람은 어둑한 극장 안에서 웃었다. 세대를 넘어 흐르는 멜로디와 화면은 서로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되었다. 추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세대와 만나며 더 깊고 넓은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극장에서의 상영이 끝났을 때 박 선생님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화면에 남은 잔상이 눈앞을 맴돌고 오래된 멜로디가 귓가를 울렸다. 옆에서 박수를 치던 민재가 다가와 팔을 잡았다. 할아버지, 재밌었죠? 전 처음 보는 영화인데도 되게 좋았어요. 요즘 영화랑은 느낌이 완전 달라요.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요즘 영화는 화려하고 빠르지만 옛날 영화에는 마음을 흔드는 무언가가 있었단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따뜻함이랄까? 극장을 나서는 길, 가을밤의 공기가 차가웠다. 바람에 섞여 옛날 구수한 팝콘 냄새가 코끝을 스치는 듯했다. 박 선생님은 문득 청춘 시절 대학 앞 작은 극장에서 친구들과 보았던 수많은 영화가 떠올랐다. 웃고 울며 때로는 배우를 흉내내며 장난치던 순간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민재는 그 미소를 보며 말했다. 할아버지, 앞으로도 이런 데 같이 가요. 저도 옛날 영화나 노래들 좀 더 알고 싶어요. 그 말은 박 선생님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다. 세월이 흘러도 손주와 함께라면 다시 젊은 날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뒤 민재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할아버지 방을 두드렸다.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 이거 드릴게요. 아빠랑 같이 산 거예요. 상자 속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를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기계가 들어있었다. 요즘 기술로 옛날 노래를 다시 저장할 수 있대요. 할아버지 테이프들 제가 전부 파일로 바꿔드릴게요. 박 선생님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아무도 관심 두지 않던 낡은 테이프들이 손주의 손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그는 민재가 컴퓨터에 연결해 테이프를 재생하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다. 잡음 섞인 노래가 스피커로 울려 퍼지자 방 안은 마치 시간여행을 한 듯 1970년대로 돌아갔다. 이 목소리 패틱입니다. 내가 군대 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노래야. 그는 순간 추운 겨울날 군 훈련장에서 들었던 라디오를 떠올렸다. 칼바람이 뺨을 때리고 손발이 얼어붙던 그 시절에도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노래 한 소절은 마음속 불씨가 되어 주었다. 친구들과 함께 고향 이야기를 나누며 언제쯤 따뜻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꿈꾸던 시절이었다. 민재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그럼 할아버지는 군대에서도 노래를 들었어요? 그럼. 라디오를 몰래 돌려 듣기도 하고 휴가 나와서 카세트 테이프를 사 모으기도 했지. 그때 모은 게 지금 여기 있는 거란다. 박 선생님은 테이프를 쓰다듬으며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속삭였다. 며칠이 지나 민재는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배운 노래를 흥얼거리며 집에 들어왔다. 그런데 그 노래가 어쩐지 박 선생님 귀에 익숙했다. 잠깐만, 내가 부른 게 혹시 고향의 봄 아니냐? 민재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아세요? 되게 옛날 동요라던데. 박 선생님은 웃었다. 그건 내 어린 시절에도 불렀던 노래란다. 봄이면 학교 운동장에서 다 같이 목이 터져라 불렀지. 세대가 달라도 이렇게 같은 노래를 부른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니?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노래는 다 사람 마음을 이어주는 것 같아요. 그날 밤 박 선생님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뛰놀던 초등학교 운동장이 눈앞에 펼쳐졌다.
흙먼지가 일던 그곳에서 아이들은 맑은 목소리로 고향의 봄을 부르고 있었다. 깨어나고 나니 눈가가 젖어 있었다. 추억은 이렇게 불현듯 찾아와 가슴을 울렸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겨울이 다가왔다. 민재는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자 제안했다. 할아버지, 이번 크리스마스엔 가족들 다 모여서 옛날 영화 보면서 노래도 듣자고요. 그리하여 크리스마스 이브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다. 불빛을 낮추고 박 선생님이 고이 간직한 영화 DVD를 틀었다. 화면에 옛날 배우들의 모습이 나타나자 모두가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들은 촌스럽다며 깔깔댔지만 곧 영화 속 이야기에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자 박 선생님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얘들아, 내가 한 곡 불러도 되겠니? 조용해진 방 안,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옛 트로트 한 곡을 불렀다.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노래가 가진 힘은 여전했다. 가족들은 그 곡에 귀 기울였고 손주는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렇게 거실은 과거와 현재가 하나 되는 무대가 되었다. 그날 이후 민재는 학교 숙제로 가족 이야기를 발표할 때 할아버지의 음악과 영화 이야기를 주제로 삼았다. 친구들은 신기해하며 귀를 기울였고 선생님은 세대를 잇는 좋은 이야기라며 칭찬했다. 민재는 자랑스럽게 할아버지의 추억을 전했다. 박 선생님은 손주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다. 추억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새로운 세대와 함께할 때 더 빛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늦은 밤 박 선생님은 홀로 카세트 테이프를 돌려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세상은 많이 변했지만 음악과 영화 속 마음은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창밖에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음악은 그의 청춘을 다시 불러냈고 영화는 그를 다시 사랑하게 했으며 손주는 그의 추억을 내일로 이끌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이 하나의 길고 긴 멜로디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박 선생님은 손주의 손을 잡고 동네 문화회관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추억의 명화 상영회라는 작은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접하기 어려운 19만 7,080년대의 영화들이 다시 스크린 위로 돌아오는 자리였다. 손주는 처음 들어보는 제목들이었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이 유난히 빛나는 걸 보니 그 영화들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입구에 걸린 포스터 한 장이 박 선생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오래전 첫사랑과 함께 보았던 영화였다. 그때 그는 대학생이었고 극장은 늘 사람들로 붐볐으며 표를 사기 위해 길게 줄을 서야 했다. 긴 기다림 끝에 들어간 어두운 극장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그녀가 가만히 눈물을 훔치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했다. 그때는 단순한 청춘의 한 장면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순간이 인생 전체의 색깔을 바꾸어 놓은 것 같았다. 극장이 어두워지고 필름이 돌아가며 낡은 영화의 첫 장면이 스크린에 비쳤다. 손주는 조금 낯설어했지만 박 선생님은 눈을 감고 소리를 들었다. 옛 음악이 배경에 흐르자 가슴속 어딘가가 저릿하게 울렸다. 마치 젊은 시절의 자신이 다시 객석에 앉아있는 것 같았다. 영화 속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 노래는 당시 전국을 울렸고 누구나 따라 부르던 가요였다. 극장 안 곳곳에서 관객들이 중얼중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대부분 박 선생님과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었다. 세월의 주름이 얼굴에 깊게 패였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청춘의 온기가 담겨 있었다. 손주는 깜짝 놀라며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세대가 다르고 시대가 달라도 음악은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영화가 끝나고 불이 켜졌을 때 박 선생님의 눈가는 촉촉이 젖어 있었다. 손주는 조심스레 물었다. 할아버지, 왜 울어요? 박 선생님은 잠시 말없이 웃다가 대답했다. 이 노래를 들으면 내 젊은 날이 그대로 떠오르거든. 그때의 기쁨도 아픔도 꿈도 다 함께 돌아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주는 휴대폰을 꺼내 유튜브에서 그 노래를 검색했다. 다행히 누군가 올려둔 영상이 있었다. 작은 화면에서 들려오는 옛날 음질의 음악은 조금 거칠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손주는 이어폰을 박 선생님 귀에 끼워드리며 말했다. 이제 언제든 들을 수 있겠네요. 박 선생님은 놀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아직도 손수 카세트 테이프를 모으던 세대였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언제든 과거의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마법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손주는 학교 발표 과제로 세대별 문화 차이를 주제로 선택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그래서 다시 녹음기를 들고 찾아왔다. 할아버지, 그때는 영화 말고 또 어떤 게 유행이었어요? 박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다가 그 시절의 다방 문화를 이야기해 주었다. 음악다방에서 신청곡을 적어 DJ에게 전해주면 라디오에서처럼 노래가 흘러나오고 연인이나 친구들이 웃으며 시간을 보냈다는 이야기였다. 지금 손주 세대가 카페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다. 손주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럼 할아버지도 신청곡 써서 보냈어요? 박 선생님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는 첫사랑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를 신청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DJ가 이름을 크게 불러버리는 바람에 얼굴이 붉어져 도망치듯 다방을 나왔던 기억이 있었다. 그때는 부끄럽기만 했지만 이제는 웃으며 회상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다. 손주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며 단순히 과거가 낡은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발표 준비를 하며 과거의 음악과 영화는 시니어 세대의 삶을 기록한 일기와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그 일기는 지금 세대가 읽어야 할 소중한 역사이기도 했다. 며칠 후 손주의 발표날. 교실에 앉은 아이들은 처음 듣는 가수 이름과 영화 제목에 어리둥절했지만 손주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점점 흥미를 느꼈다. 무엇보다도 이 노래를 들으면 할아버지는 청춘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리신다라는 대목에서 교실은 조용해졌다. 친구들은 모두 각자의 가족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발표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손주는 박 선생님에게 말했다. 친구들이 다 감동했어요. 어떤 애는 자기 할머니한테도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자신이 지켜온 추억들이 단순히 과거의 것이 아니라 손주의 세대와 이어지는 다리가 된다는 사실을. 그날 밤 박 선생님은 오랜만에 옛 사진첩을 꺼냈다. 흑백 사진 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이 웃고 있었다. 옆에는 함께 노래를 부르던 친구들이 있었고 극장 앞에서 환하게 웃던 그녀도 있었다. 그는 조용히 사진을 쓰다듬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잊지 않을게. 그리고 전해줄게. 우리가 살았던 이 시간들을. 창밖에서는 가을 바람이 불어왔다. 박 선생님은 알았다. 인생의 계절이 바뀌어도 추억의 멜로디와 영화 속 장면은 세대를 넘어 계속 울려 퍼질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울림은 손주와 또 다른 미래 세대에게도 따뜻한 불빛처럼 전해질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손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할아버지, 우리 가족 음악회예요. 할머니랑 엄마, 아빠도 같이요. 할아버지가 들려준 노래를 다 같이 불러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박 선생님은 처음엔 머뭇거렸다. 이제 목소리도 예전 같지 않은데 무슨 음악회냐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손주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고는 결국 웃음을 터뜨렸다. 좋다. 대신 너도 노래 하나 불러야 한다. 손주는 학교 음악실에서 피아노를 연습했고 박 선생님은 오랜만에 낡은 하모니카를 꺼냈다. 손가락은 예전처럼 민첩하지 않았지만 소리를 내는 순간 그의 표정은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환해졌다. 작은 음악회는 주말 저녁 거실에서 열렸다. 가족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았고 테이블 위에는 간단한 간식과 음료가 준비됐다. 손주는 사회자처럼 말문을 열었다. 오늘은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음악과 영화를 함께 느끼는 시간이에요. 첫 무대는 박 선생님의 하모니카 연주였다. 그가 입술을 대고 숨을 불어넣자 오래된 가요의 선율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몇 음은 삐끗했지만 그조차도 진한 정서를 더했다. 연주가 끝나자 가족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할머니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이 노래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같이 들었던 거예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박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눈빛은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청춘 시절로 이어진 듯했다. 다음은 손주의 차례였다. 그는 피아노 앞에 앉아 최근 유행하는 곡을 연주했다. 세대가 다른 음악이었지만 가족들은 함께 고개를 끄덕이며 리듬을 탔다. 그리고 손주는 곡의 중간에 살짝 편곡을 해서
할아버지가 불러주었던 옛 노래의 멜로디를 넣었다. 박 선생님은 깜짝 놀라며 손주를 바라보았다. 두 세대의 음악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이었다. 엄마와 아빠도 마이크를 잡았다. 아빠는 트로트를 불렀고 엄마는 발라드를 불렀다. 각자의 목소리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웃음과 박수, 추억이 함께 섞이며 거실은 작은 콘서트장이 되었다. 마지막 무대는 온 가족이 함께 합창하는 것이었다. 박 선생님이 제안한 노래는 바로 그 시절 누구나 부르던 국민가요였다. 그 노래라면 다 따라 부를 수 있을 거야 라며 웃은 그는 앞에 서서 손으로 박자를 맞췄다. 그 시절 우리 함께 불렀던 노래. 처음에는 어색하게 시작했지만 이내 목소리들이 하나로 모여 방 안을 울렸다. 손주는 가사 중 몇 마디는 잘 몰랐지만 할머니와 부모님의 목소리를 따라가며 흥얼거렸다. 박 선생님은 눈을 감았다. 세월의 강을 건너온 목소리들이 지금 이 순간 같은 강물 위에서 함께 흘러가고 있었다. 노래가 끝나자 거실은 박수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행복하다. 그날 밤 손주는 휴대폰으로 가족의 노래를 녹음해 저장했다. 그리고 제목을 우리 집 콘서트라고 붙였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건 내가 커서도 내 아이들에게 들려줄 거야. 며칠 후 손주는 학교 친구들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다. 아이들은 깔깔 웃으며 너희 할아버지 진짜 멋지시다 라며 감탄했다. 어떤 친구는 우리 할머니도 옛날 노래 부르시는데 나도 녹음해야겠다라고 말했다. 작은 가족 음악회는 어느새 또 다른 세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었다. 박 선생님은 손주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그는 손주의 도움 덕분에 과거의 추억이 단순한 회상이 아닌 현재의 삶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음악과 영화는 이제 단순한 예시 이야기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주는 달이었다. 시간이 흘러 어느 봄날 손주는 학교에서 열린 세대 공감 발표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는 가족 음악회와 할아버지 이야기를 발표 주제로 삼았다. 무대 위에서 손주는 자신 있게 말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의 음악과 영화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어요. 그건 삶의 기록이고 지금 우리와 연결되는 이야기예요. 발표가 끝나자 교실은 박수로 가득 찼다. 선생님은 손주의 용기와 따뜻한 주제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그리고 친구들도 각자의 가족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손주는 집에 돌아와 박 선생님께 말했다. 할아버지, 오늘 발표 정말 잘 됐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들 자기 가족 얘기를 더 들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박 선생님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게 바로 음악과 영화가 가진 힘이란다. 우리 세대의 이야기가 너희 세대와 이어지고 또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거지. 창가에는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다. 박 선생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의 청춘은 지나갔지만 그 멜로디는 사라지지 않았다. 이제는 손주와 함께 부를 수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 그리고 거실 한쪽에는 여전히 그날 녹음한 우리 집 콘서트 파일이 틀어져 있었다. 웃음과 노래가 흘러나오는 소리 속에서 가족들은 같은 멜로디에 맞춰 같은 마음을 나누고 있었다. 봄은 어느덧 지나고 초여름의 햇살이 마을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박 선생님은 근처 복지관에서 연락을 받았다. 박 선생님, 손주분이 학교에서 발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복지관에서도 한번 이야기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당황스러웠다. 젊은 시절 강단에 서본 적도 없고 남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성격도 아니었다. 그러나 손주가 두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같이 도와드릴게요. 복지관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다 좋아하실 거예요. 결국 그는 용기를 내었다. 발표 당일 복지관 강당에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다. 어떤 이들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손주 손을 잡고 와 있었다. 무대 앞에 선 박 선생님은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객석에 앉아있는 손주의 눈빛을 보자 긴장이 풀렸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젊은 시절 들었던 음악과 영화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 합니다. 처음엔 머뭇거리며 시작했지만 곧 목소리에 힘이 붙었다. 그는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던 손길, 빽빽하게 줄을 서서 본 영화관, 다방에서의 첫 신청곡, 그리고 첫사랑과 함께 들었던 노래들을 차례로 풀어냈다. 이야기 사이사이 손주는 휴대폰으로 그 시절 음악을 틀어주었다.
낡은 음질의 노래가 폭지관에 울려 퍼지자 객석 여기저기서 탄식과 웃음이 터져 나왔다. 아이고, 이 노래 아직도 기억나네.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이거 들으면서 울었지. 어르신들의 얼굴은 금세 젊은 날로 돌아간 듯 환해졌다. 어떤 이는 조용히 눈가를 훔쳤다. 박 선생님은 느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의 추억이 다른 이들의 추억과 닿아 있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절을 함께 산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일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발표가 끝나자 복지관 측에서는 제안했다. 박 선생님, 우리 정기 모임에서 추억의 음악 모임을 열면 어떨까요? 어르신들이 직접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나누는 자리요. 그날 이후 복지관에는 매주 토요일마다 작은 음악 모임이 생겼다. 이름하여 청춘 다시 부르기. 박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그 모임의 중심이 되었다. 어르신들은 각자 좋아했던 노래를 가져와 부르고 어떤 이는 옛날 사진을 들고 와서 설명했다. 손주들도 가끔 따라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고 그 장면은 금세 온라인에 공유되었다. 놀랍게도 반응은 뜨거웠다. 영상은 빠르게 퍼졌고 젊은 세대들도 댓글을 남겼다. 우리 할머니도 이 노래 좋아하시는데 저도 배워서 불러드려야겠어요. 이제야 부모님 세대가 왜 이 노래에 눈물 흘리시는지 알 것 같아요. 박 선생님은 믿기 어려웠다. 자신과 친구들의 추억이 세대를 넘어 새로운 울림이 되고 있었다. 그는 손주에게 말했다. 옛날에는 우리가 외롭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함께 부르니 마음이 든든하구나. 손주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할아버지, 이게 바로 할아버지가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음악은 세대를 잇는 달이라고. 모임이 점점 커지자 복지관은 여름에 작은 공연을 열기로 했다. 동네 공원에 무대를 설치하고 세대를 잇는 노래잔치라는 이름으로 진행했다.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모두가 힘을 모았다. 공연날 공원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무대 위에서 어르신들이 노래를 부르자 아이들은 환호했고 젊은 부모들은 함께 박수를 쳤다. 손주는 피아노 반주를 맡았고 박 선생님은 다시 하모니카를 들었다. 그의 연주가 울려 퍼질 때 관객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그 순간 박 선생님은 알았다. 자신의 삶이, 추억이, 목소리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젊은 날의 기억은 이제 또 다른 세대에게 새로운 추억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공연이 끝난 뒤 한 소년이 다가와 물었다. 할아버지, 저도 하모니카 배울 수 있을까요? 박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럼 물론이지. 음악은 누구나 배울 수 있고 누구와도 나눌 수 있단다. 그날 이후 박 선생님의 삶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흘려보내는 노인이 아니었다. 그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이야기꾼이자 멜로디의 전도사였다. 밤이 되면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은 이제 황혼이지만 그 빛은 손주와 이웃 그리고 미래 세대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있을 거야. 그리고 그는 조용히 하모니카를 꺼내 들었다. 달빛 아래서 흘러나오는 멜로디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로 이어주고 있었다. 검은 구름이 드리운 하늘은 여전히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빗줄기는 조금 잦아드는 듯 했으나 그 속에 섞여드는 바람은 점점 더 차갑고 매서워졌다. 마을 사람들의 집 창문마다 빗방울이 굵직하게 맺혔고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듯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민수는 축축하게 젖은 신발을 벗어던지며 숨을 몰아쉬었다. 그는 아직도 몇 시간 전 산길에서 본 그 형체를 잊을 수 없었다.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형적이었고 짐승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질적이었다. 그것은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도 않았는데 분명 자신을 따라오고 있었다. 단지 발걸음 소리,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울음 같은 기척만으로도 그 존재가 뒷덜미를 파고드는 듯한 공포를 전해왔다. 민수는 허겁지겁 방문을 닫고 자물쇠를 걸었다. 그러나 마음은 전혀 안심되지 않았다. 방 안에는 그가 켜둔 오래된 전등 하나가 희미하게 흔들리며 불빛을 흩뿌렸다. 바람이 들이치지도 않았는데 전구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마당 쪽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철문이 바람에 밀린 것일까 싶었지만 바람은 그렇게 세차게 불고 있지 않았다. 민수는 귀를 곤두세웠다. 이어지는 것은 물기를 머금은 땅을 짓밟는 소리였다. 느리지만 분명한 발걸음. 마치 일부러 소리를 내며 다가오는 듯한 발자국이 하나
둘, 셋, 그리고 곧 멈췄다. 심장이 귀 옆에서 울리는 듯 두근거렸다. 민수는 숨을 죽이고 창가로 살짝 다가갔다. 비에 젖은 창문 틈 사이로 바깥을 내다봤지만 어둠과 비로 인해 뚜렷이 보이지 않았다. 단지 축축한 공기 속에서 어렴풋이 서 있는 그림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단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정지된 침묵이 오히려 더욱 섬뜩했다. 마치 나는 여기 있다는 선언처럼 그 존재는 민수의 시야 속에 강렬하게 각인되었다. 민수는 더 이상 창밖을 바라볼 수 없어 커튼을 닫았다. 그러나 귀를 통해 계속해서 무언가가 침투했다. 가느다란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듯한 사각 소리, 창문을 향해 다가왔다가 멀어지는 것 같은 발소리, 그리고 낮게 흘러나오는 언어인지 울음인지 알 수 없는 이상한 소리. 그는 손에 쥔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전파가 끊긴 건 이미 오래였다. 비가 시작되던 그 순간부터 휴대폰은 아무 신호도 잡지 못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었다. 단지 이 밤을 견뎌내야 할 뿐이었다. 시간은 끝없이 늘어졌다. 시계 초침 소리조차 흐릿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민수는 무의식적으로 졸음에 빠져들려 했지만 순간 쿵 하는 충격음에 온몸이 경직되었다. 이번에는 문 쪽이었다. 누군가가 강하게 문을 밀어붙이는 듯한 소리. 그와 동시에 철문이 덜컥거렸다. 누구세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낮게, 아주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귀에 닿지 않을 만큼 희미했으나 분명히 인간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단어를 구분할 수 없었다. 단순히 소리를 흉내내는 듯 아니면 오래된 녹음을 틀어놓은 듯 기괴하게 울렸다. 민수는 뒷걸음질 치며 방 안 한 구석으로 몸을 웅크렸다. 숨소리를 들키지 않으려 최대한 억눌렀지만 가슴은 폭발할 듯이 뛰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다. 발걸음도 속삭임도 창문을 긁던 소리도 너무 조용했다. 고요가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민수는 혹시나 떠난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을 품고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그 순간 커튼 뒤편에서 탁탁 무언가가 두드려졌다. 창문 바로 앞이었다. 누군가 손가락으로 리듬을 두드리듯 일정하게 탁, 탁, 탁 소리가 이어졌다. 민수는 차마 커튼을 거들 용기를 내지 못했다. 대신 등을 벽에 붙이고 앉아 손으로 귀를 막았다. 하지만 귀를 막아도 그 소리는 머릿속까지 파고들었다. 그것은 단순히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머릿속을 직접 두드리는 듯한 이상한 울림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민수는 지쳐 쓰러지듯 잠깐 눈을 붙였다. 그런데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장면이 펼쳐졌다. 비 오는 산길, 어둠 속에서 서 있던 그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진다. 얼굴은 끝내 보이지 않았으나 입가가 찢어지듯 크게 벌어지며 끈적한 웃음소리가 번져나왔다. 민수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다. 그러나 그의 비명은 방 안에서만 울릴 뿐 바깥으로 새어나가지 않았다. 창문에는 여전히 빗물이 흘러내렸고 커튼 뒤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잠시 안도하려는 순간 방 안구석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났다. 마치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얼어붙었다. 방 안 바닥 위에 젖은 발자국이 하나, 둘 찍혀 있었다. 창문이나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도 분명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온 흔적이었다. 발자국은 점점 민수 쪽으로 다가왔다. 물기가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고 차가운 습기가 공기를 가득 메웠다. 그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데도 발자국은 그의 바로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눈을 비볐다. 다시 바라본 바닥에는 아무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다. 깨끗한 바닥만이 그를 비웃듯 드러나 있었다. 마치 방금의 모든 것이 그의 환각이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그것이 단순한 환각이 아니라는 것을. 차가운 공기와 목덜미에 스치는 냉기, 그리고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속삭임. 분명 그 존재는 여전히 곁에 있었다. 단지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었다. 민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비가 퍼붓는 어둠 속이라도 무작정 집을 뛰쳐나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는 방문을 열고 뛰쳐나가려 했으나 손잡이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문은 바깥에서 잠긴 듯 굳게 막혀 있었다. 그 순간 방 안의 전등이 깜빡이며 꺼졌다. 완전한 어둠. 그 속에서 다시 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끈적하며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마치 바로 그의 귓가에서 속삭이는 듯 숨결이 느껴졌다. 민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그 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어둠 속으로 삼켜졌다. 민수는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 웃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낮고 끈적하며 인간의 것이지만 인간 같지 않은 그런 소리였다. 방 안구석, 벽과 바닥이 만나는 지점에서 희미한 형체가 나타났다. 눈은 없었고 입만 크게 벌려 속삭임을 내뱉었다. 민수는 몸을 뒤로 젖히며 울부짖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공기가 막힌 듯 단지 가슴만 요동쳤다. 그때 민수의 손에 잡힌 것은 휴대폰이었다. 전파가 끊겼던 것처럼 보였지만 화면에 깜빡이는 알림이 나타났다. 한 줄의 문자, 단 한 글자. 도망쳐. 민수는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봤다. 형체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기묘하게 서 있었다. 그는 직감했다. 단순히 공포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 공포와 혼란 속에서 민수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우산을 집어들고 가장 힘있는 손으로 형체를 향해 휘둘렀다. 그러나 손은 공기를 가르며 아무것도 닿지 않았다. 형체는 그대로 서 있었다. 민수는 문 쪽으로 몸을 돌려 다시 손잡이를 잡았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다. 그때 바닥에서 젖은 발자국이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민수 주변을 돌며 마치 그를 감싸는 듯한 원을 그렸다. 그는 공포에 질려 몸을 웅크렸지만 발자국은 천천히 다가와 바로 코앞에서 멈췄다. 너. 민수는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다. 형체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입을 벌리고 숨결을 내뿜듯 한층 더 깊고 점액 같은 소리를 냈다. 공기가 끈적해지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천장에서 물방울이 뚝 떨어졌다. 민수는 반사적으로 위를 보았다. 물방울이 그의 눈을 스치자 순간 주변이 일렁였다. 벽과 천장이 뒤틀리는 듯 마치 현실이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그 형체가 실제로는 공기와 그림자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민수는 정신을 집중했다. 자신이 공포에 지배되면 이 존재는 현실로 완전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마음속으로 단호히 결심했다. 나는 너를 두려워하지 않아. 나는 살아남을 거야. 말과 함께 몸을 움직였다. 그는 우산을 들고 형체를 향해 일직선으로 돌진했다. 형체는 민수의 움직임을 따라 반응하며 공기를 갈랐다. 발걸음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스쳤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때 번쩍하고 눈부신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벽과 천장, 바닥까지 빛으로 뒤덮였다. 빗소리와 속삭임이 잠시 멈추었고 형체는 그 빛에 휩싸여 몸을 뒤로 젖혔다. 민수는 빛 속에서 형체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 끝이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리고 잠시 후 형체는 완전히 사라졌다. 방 안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전등은 켜졌고 빗소리만 창문을 두드렸다. 젖은 발자국도 그림자도 속삭임도 더 이상 남지 않았다.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지금까지 느낀 공포의 기억이 혼합되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다. 단순한 생존이 아닌 자신의 마음을 끝까지 지킨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을. 시간이 흐르고 빗줄기는 잦아들었다. 새벽빛이 창문을 타고 들어왔고 민수는 조용히 방을 정리했다. 창밖에는 어둠 속에서 비에 젖은 나무들이 잔잔하게 흔들렸다. 그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에게 속삭였다. 무섭더라도 도망치지 않으면 끝낼 수 있어. 두려움 속에서도 나는 나 자신을 지킬 수 있어. 그날 이후 민수는 빛날의 공포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노트와 펜을 꺼내 자신이 겪은 형체와 소리, 그리고 그날 밤의 공포를 세세히 적었다. 글을 쓰는 동안 그는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공포를 글로 옮기자 더 이상 그 존재가 자신을 위협하지 못했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은 민수의 집 앞을 지나며 빗소리를 들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노트를 펴놓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여전히 빗물에 젖어 있었지만 민수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깨달았다. 공포는 사라지지 않지만 맞서 싸울 용기를 가지면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민수는 속으로 웃었다. 밤의 공포가 아무리 그를 괴롭혀도 그는 살아남았고 이제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기억을 다스릴 수 있었다. 창밖으로 떨어지는 마지막 빗방울을 바라보며 그는 다짐했다. 다시는 내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으리라. 비는 끝내 그치지 않았지만 민수의 마음속 어둠은 사라졌다. 어둠 속에서 마주친 형체는 사라졌지만 그 경험은 그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공포를 마주하고 그것을 글로, 마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으로 받아들이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